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진행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자음과 모음 42호 2019년 가을호 들고 왔어요. 네. 일단 소설은 저희 이기호 작가, 정지돈 작가의 소설을 들고 왔고요. 네. 자음과 모음 42호에 대한 소개는 경희님이 먼저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쩌면 아주 소소하게 이미 화제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나 SF 소설에 대한 김초엽 작가님 책 출간 이후에 특히나 더 SF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것과 더불어 저는 사실 저희가 저번 호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자음과 모음 41호. 여름호? 를 소개해드릴 때 그 쇄신호, 혁신호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영문 작가가 게스트 에디터로 참여한 걸 소개해드렸고 저는 그냥 그 한 회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게스트 에디터가. 제가 뭔가 착각했나 봐요. 근데 이번에도 게스트 에디터 정수연 작가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 게스트 에디터 제도가 아마 계속 이 혁신호 이후에 쭉 이어질 거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혁신호 이후 42호에서도 정소연 작가가 게스트 에디터로 참여를 했고 정소연 작가는 이제 SF 소설을 쓰는 분이잖아요. 그답게 SF 비평의 서막이라는 굉장히 멋있는 제목의 주제로 SF 소설에 대한 국내의 소설에 대한 비평이 쭉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SF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자음과 모음 가을호가 언급이 된 걸로 저도 이제 주변에서 언뜻 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직 이 자음과 모음 문예지를 전혀 읽지 않는 분들 읽어보시면 재밌어할 내용들이 이번 호에도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저번 이제 여름호를 소개해드린 이후에 문예지를 잘 챙겨 읽지 않았던 어떤 분이 자음과 모음을 구입해서 읽으셨는데 본인은 문예지를 읽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이제 번번이 잘 안 됐는데 근데 지난 호도 꽤 재미있게 읽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선이 섞여 있는 자음과 모음의 이 포맷이 대중적인 일반적인 독자들한테도 호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얼핏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목차를 기준으로 쭉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게스트 에디터 지면 SF 비평의 서막에는 SF 소설과 관련한 이제 비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아쉬움에서 이게 기획됐다는 말과 함께 뭐 SF와 젠더라든가 어린이 청소년 문학에서의 SF라던가 아니면 한국 SF 안에서 보여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인식들이라던가 아니면 문지혁 작가와 듀나 작가가 얘기하는 SF라는 소설에 대한 비평이 존재하지 않는,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 그리고 SF 독자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탐구가 이제 앞뒤로 시작이 되면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SF 소설에 약간의 관심이 생겼거나 최근에 재미있게 읽으신 분이라면은 이런 담론들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글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설은 김남숙 작가의 염소와 나, 이기호 작가의 위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지돈 작가의 굉장히 긴 제목인데 땅거미 질 때 샌디에이고에서 어쩌고 저쩌고라는 제가 이따가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저는 정지돈 작가가 설마 이거를 누가 소리내서 읽을까라는 생각으로 붙였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의도든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따가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정은 작가의 연년셋의 1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 하고 싶은 말이라는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시는 시도 꽤 많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되게 긴 시들이 많아서 좀 특이하다 생각을 했는데 김상혁, 김희든, 박승열, 양한다, 유계영, 이용임, 최지은 시인의 시가 실려 있고요. 그 이 자모에서 좀 독특한 코너인 거죠. 기록이라는 거에서는 가사라는 테마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뮤지션들일 것 같아요. 김사월, 에리, 윤덕원 이렇게 이런 코너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지면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필자, 잘 만나볼 수 없는 필자들의 글이 실려 있고요. 네. 이번 호부턴 장편 연재 배상민 작가의 글이 이제 시작이 되고 네. 그 다음에 크리티카 좌담은 문예지에 대해 궁금한 일반 독자가 많으실지는 모르겠는데 혹은 신영철 평론가 이후의 평론의 장에서는 어떤 말이 오가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평론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존재감 이후에 이 좌담이 기획된 것도 김대성, 오혜진 평론가의 이제 평론집이 나왔고 그게 굉장히 제 주변에서는 호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읽어볼 만한 텍스트들이 나와 있다. 네. 그리고 그게 또 평론집이 잘 출간되지 않는 시대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좌담이 기획됐다고 하는데 문예제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도 있고 청탁 과정에 대한 얘기도 있고 페미니즘 담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꼼꼼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아직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학 독자들도 이해를 해볼 만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고 큐러티시즘은 지난 계절에 발표된 시와 소설에 대한 이제 글들이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리뷰 코너에서는 시와 소설 책에 대한 리뷰가 실려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이기호 작가의 소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되겠죠? 네. 위계란 무엇인가. 저는 이기호 작가의 최근작을 모두 따라 읽은 건 아닌데요. 제가 읽은 것 중에 상당 부분의 단편이 이기호 작가를 연상시키는 화자가 나왔었어요. 여기도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방에서 문예창작과 교수를 하고 있는 나가 화자인데 그 전에 한정이와 나라는 작품에서도 그랬고 그 외에 다른 작품에서도 저는 이기호 작가가 이런 식으로 화자인 나를 지방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설정한 것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을 읽기 전에 이제 제목을 먼저 보면 위계란 무엇인가라는 작품 제목에서도 혹시나 이런 걸까라는 짐작을 처음에 하긴 했었어요. 읽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기호 작가가 완전 최신작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한정이와 나 단편집 묶을 때까지만 해도 윤리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저는 약간 느껴졌어요. 윤리적이라는 게 무슨 진짜 옳고 그름 이런 거라기보다 되게 인간이 언제나 항상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윤리 같은 것을 상황 설정과 함께 그걸 서사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저는 이기호 작가가 일련의 작품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목이 위계란 무엇인가 길래 이 사람이 이제 위계에 대해서 어떤 성찰을 늘어놓으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을 통해서. 근데 읽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읽고 나서 되게 약간 미궁에 빠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소설을 들고 온 이유는 그런 느낌 때문이었어요.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생각해볼 만한 이슈들을 품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게 되게 잘 쓰여졌고 그래서 이 소설에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라도 요소화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독자들과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결론을 가지고 왔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되게 확신이 드는 의견을 갖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드는 작품이었어요. 읽고 나니까.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이기호 작가의 대부분의 소설이 그러하듯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서사를 읽다가 이 부분이 왜 이렇지라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거나 되게 혼란스럽게 혹은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게 그렇게 막 서사를 꼬아놓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런 감정을 소설 끝에 갖는 것이. 그래서 일단 줄거리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자는 지방에 사는 문예창작가 교수이고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 이제 살고 이 화자는 지방에서 월세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 사는데 여름방학이면 이 화자는 에어컨이 잘 나오는 자기 교수 연구실에 밤 9시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뭐 영화를 보거나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새벽에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아내와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기는 잠을 드는 이런 일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어떤 여름날도 연구실에 저녁에 출근해서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네. 새벽 2시에 어떤 학생이 자기 교수 연구실을 찾아와요. 네. 누군지 봤더니 문예창작과 2학년인 박채연이라는 여자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갑자기 방문을 해서 너 왜 왔니?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 시간에 선생님 왜 계세요? 라고 오히려 그 아이는 반문하고 그러면서 교수 연구실에 그 아이가 들어와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 아이가 교수 연구실에 뭐 가끔 찾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 교수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이상한 사건에도 휘말리고 이걸로 좀 곤란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채연이랑 이 화자인 나랑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재밌고 약간 짐작되는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네. 여자 학생이 남자 아마 40대 정도로 보이는데 이 교수의 방에 새벽에 찾아왔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다. 이 교수가 끌릴 거라는 생각, 이성적으로 끌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소설에서 계속 이 화자가 부정을 해요. 나 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짜 걔한테 그런 마음 아니었어. 그랬으면 내가 죄책감 들었을 텐데 약간 그렇게 계속 부정을 하지만 저는 읽어나가면서는 이 사람이 그냥 긍정으로서의 강한 부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호수에서 한번 산책도 하고 그래서 교수님은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라고 채연이 막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이 교수가 그냥 우정이지 뭐 라고 말은 하지만 손을 잡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약간 이 여자애한테 끌려가다가 결국은 이 여자애가 저 어디 밤에 좀 데려다 주세요 해서 새벽에 이 여자애랑 뭐 사귀었던지 혹은 이 여자애가 좋아하는 다른 그 문창과 4학년 여학생의 집까지 가서 둘이 싸우는 장면을 말리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익명 게시판에 어떤 교수가 학교 자기과 여학생이랑 사귀면서 연애 상대의 폭행 사건에도 휘말렸다. 이런 식의 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같은 것을 결국 보게 되고 뭐 채연은 학교를 안 나오게 되고 네. 그러면서 약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가 결과적으로 약간 별일 없이 수습되는 이런 식의 서사인데 그럼 여기랑 위계랑 어떻게 연결되는가 네. 라고 하면 위계 얘기는 거의 맨 마지막에 나와요. 네. 근데 이 위계가 제가 그래서 약간 좀 처음에 예상이랑 달랐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계는 지위나 계층을 나타내는 등급 같은 거라고 네.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 제목에 쓴 위계가. 그래서 보통 뭐 위계에 의한 뭐 폭력이나 위계에 의한 그런 것들이 좀 나보다 훨씬 권력이 있고 윗자리에 있는 약간 회사로 치면 상급자가 자기의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네. 밑에 있는 사람, 하급자나 혹은 선생이 학생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화자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위계가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하는 것 이라는 말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본 바로는 거짓으로 계략을 꾸림, 거짓 계략.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임수에 의한 폭력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약간 교수와 학생 간의 어떤 상태면 그 위계란 무엇인가 그 위계가 그런 이야기였구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약간 뒤집어지면서 속임수나 계략 네. 이라고 위계에 의한 폭력의 위계가 그렇게 정의되니 그러면 이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라고 약간 제가 미궁에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위계가 무엇이며 진짜 이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솔직히 이 제목이 위계란 무엇인가란 제목이 되게 직접적이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소설에서 질문들을 많이 품고 있지만 그 질문을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딱 내세우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기호 작가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제목을 지었을 텐데 그러면은 포인트가 위계가 아닌 것일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거잖아요. 무서운 것과 불안한 것. 네.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채연이랑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는 것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끝나는데 거기서도 채연이 무서운 것과 불안한 것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무서운 것은 뭐고 불안한 것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답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위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고 이 위계란 단어가 어떻게 제목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으며 이런 속임수라는 단어가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해석되는 것인지 이 둘의 관계에서 그리고 채연과 나의 관계에서의 무서움과 두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채연과의 관계를 구구절절하게 묘사해놓은 서사를 만들었는가 이 작가는 네. 그런 궁금증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쉬운 거라고 하기보다 약간 좀 저의 좀 단순한 궁금증부터 좀 궁금한 게요. 채연을 좋아한 거죠? 네, 뒤에 가서는 내가 대본 내리는 게 너무 웃기다. 뒤에 가서는 인정을 다 했죠. 그 네. 마음이었고 손을 잡고 싶었던 마음 다음에 이제 본인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됐다라는 식으로 네. 풀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기 전에 네. 그 다른 교수랑 이제 면담을 할 네네. 때 어떤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새벽에 호수를 산책한 갔던 것. 일 같은 거는 본인도 그냥 그때는 말을 안 했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지만 지나고 났더니 내가 일부러 말을 안 했구나라든가 왜냐하면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채연에 대해 손을 잡고 싶다라는 네. 마음을 느꼈고 그때 채연이 본인에게 나한테 왜 잘해줘요라는 거는 그런 의미로 본인은 해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잘해줘요라고 했을 때 뭐 네가 기특해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우정이지라고 관계에 대한 정의 같은 그러니까 네. 본인 스스로도 관계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일까 우정일까? 네. 사랑과 우정 사이? 네. 싫어. 네. 연인도 네. 아닌 그렇게 친구도 아닌. 네. 그래서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거였고 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네. 좋아하는 감정이라라는 거를 끝에는 인정을 했고 그리고 네. 그 채연이 어디론가 자기를 새벽에 데려가 달라고 한 다음에 네. 실제로 어떤 원룸 아파트 밑에 가서 원룸 네. 건물 밑에 가서 누구를 기다릴 때 조마조마해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도 그 장면에서 어떤 또래 남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치정에 휘말렸구나라는 걸 어쩌면 감지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본인이 좀 실망하는 마음에 대해서 깨달은 것처럼 이제 뉘앙스가 나와요. 그리고 열심히 약간 유리창 너머로 보려고 했잖아요. 어떤 놈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누군가를 또 찾아온 게 명백해지면서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차에서 그 폭력적인 상황을 보고 뛰쳐나갔는데 막상 봤더니 자기의 또 다른 제자가 여성인 네. 제자가 있어서 화들짝 놀랐던 네. 더 그런 마음을 들켜버려서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마음은 뭐 연애 감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채연에 대해 이성적으로 끌린 것까지 인정을 하는 네네. 거라고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네. 주영님하고도 계속 마찬가지로 느꼈던 게 다 읽고 나서는 네. 위계란 무엇인가 보다는 너무 죄송하지만 이거 왜 썼지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토픽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자서전과 픽션을 합친 그러니까 네.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네. 오토픽션이 흔히 자기를 소재로 하는 소설이라고 저는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소재인 거지 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사소설처럼 네. 내가 경험한 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소설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생각하는 뉘앙스는 나를 소재로 하는 소설 정도로 네.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진짜 그 사실과 굉장히 직접적이잖아요. 네. 광주라는 곳이라든가 맞아. 광주가 나오죠? 네, 아마 이기호 작가님도 광주의 네, 모 광주 대학에서 네. 계시고 그리고 여기 이면수 설명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이런 우리가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네. 소설가를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 그런 이름을 쓴다든가 그리고 광주의 지명 같은 게 나와요. 뭐 맞아요. 채연의 집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었다고 거긴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본인을 소재로 하는 거면 어떤 위험에 대한 위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 이게 자전적인 이야기로 읽힐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전적인 이야기에 대한 자기 변명처럼 이게 만약에 진짜 자신의 네네네. 일이었다면 네. 물론 소설이니까 그게 네.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본인의 상황과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결된 것들을 다 소설에 드러내면서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에 연결이 된
문창과 남자 중년 교수의 입장을 혹시 대변하고 싶었나라는 생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위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거의 이 소설이 7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숫자로 그 마지막 7번째 파트에서 그 위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지잖아요. 네네. 아까 주영님이 얘기해 주신 단어의 뜻까지 한자까지 풀이를 해주면서 네. 잘못 알려진 상식 같은 거를 뒤집는 거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예를 들어 위계란 무엇인가에 대해 쓰고 싶었다면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다른 성별 혹은 다른 어쨌든 문창과 중년 남자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설정해도 이 소설은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같은 질문을 던진다고 치면. 네. 근데 이거를 본인을 소설 소재로 삼은 거는 뭐 이계호 작가의 스타일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거로 했을 때 오히려 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자기 변명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을 이렇게 소재로 내세웠나라는 생각까지 얼핏 갔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계속 왜 이걸 이 시점에 썼을까라는 네. 생각이 되게 많이 혼자 들었고 그럼에도 이 소설에서 자기 변명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네. 그냥 한번 머리를 탁 치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영님이 이 소설을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고 저도 동의를 한 거는 네. 왜 읽었을 때 사실 요즘에 문예지에 등장하는 소설도 네. 여전히 여성 혐오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네. 무심하게 네. 그거를 여전히 고수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소설도 아주 등장을 안 하는 건 아니란 네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설을 읽으면 사실 입을 다물게 되거든요. 그냥 언급 자체를 그냥 하기 싫어버리게 되는 게 있는데 이 소설은 그래도 입을 열게 하는 소설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소설은 어떤 식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그냥 감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위계란 무엇인가가 이 뒤쪽에 나온 거는 그리고 심지어 이 위계라는 거에선 지금 이 교수인 내가 제자인 2학년 채연 학생에게 내가 위계에 의한 무언가를 당했다라는 반전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전화를 떠올린다고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물론 쌍방이라는 건 전제가 되겠지만 모든 관계는 근데 자기는 거기에 불려가잖아요. 면담에 불려가면서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그리고 만약에 교수와 제자 사이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치면 이 위계에선 당연히 교수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한 무엇이라고 만약에 이게 사건이었다면 네. 보도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곱씹어 보면은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킨 심적 상태는 여기에서 묘한 톤은 다 채연이 먼저 찾아왔고 네. 채연이 산책하자고 했고 채연이 데려다 달라고 했고 채연이 왜 나한테 잘해주냐고 물어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피해가고 싶었던 상황들을 채연이 유도한 것처럼 앞에 네, 소설을 네, 네. 복기해보면은 네. 그런 식으로 쓰여있는 것까진 부정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계는 결국에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위계와 좀 달라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면 정말 위험한 그러면 전 좀 시점과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근데 정말 그걸 얘기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경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유가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니까, 그러니까 채연이 위계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것일 수 있겠다라는 그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그 부분에 약간 무게를 싣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해석이 돼버리면 저는 이 소설이 어떤 한쪽 편을 좀 세게 들면서 맞아요. 결론을 딱 닫아버린다는 느낌이 네. 들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쪽 편을 들면서 결론을 닫아버리기 위해서 소설을 쓸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런 어느 한쪽의 옹호나 반전이나 네. 가르침을 주기 위해 쓴 건 아니라고 네. 믿고 싶어요. 그리고 네. 대신에 무게추를 조금 다른 쪽으로도 가져가 봅시다 같은 정도의 말을 하고 싶었나? 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우리가 너무 기울어져 이렇게 있지 얘기한 것도 않나? 참 그러니까 그런데 이쪽으로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걸까요? 이게 막 어떤 역차별 막 이런 것까지 끌어들이고 싶진 않은데 네. 어쨌든 한번 갸우뚱하게 만들어보고 싶은 것까지 이려나 싶은 생각으로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만약에 그거라면
저는 좀 이 소설이 왜 쓰여져야 하느냐에 대한 저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거의 반복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40대 남성 교수와 20대 여성 우리가 너무 잘 학생이잖아요. 아는 이야기죠. 이 전형적인 그러면 설정을 왜 고집했는가 작가가 왜냐하면은 이렇게 전형적인 설정을 해버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차별에 대한 고정관념까지도 이 폭력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판단을 할 때 불순물이 섞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화자가 물론 뭐 당연히 도덕적인 인간은 아니지만 화자의 입장에서 이거야라고 선언을 해버린 느낌이어서 이게 만약에 선언이 돼버리면 저한테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 소설은 불편한 게 맞죠. 너무 맞고 계속 같은 말인데 제목에 질문이 남는 게 아니라 이거 왜 썼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오토픽션이라는 걸 차용을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옹호를 하겠다는 건 아닌데 남의 입장으로 이 설정이 들어갔을 때는 훨씬 더 대변하고 있다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본인의 이야기로 이거를 끌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전적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뻔한 설정인데 거기에 화자를 자신으로 내세우면서 소설가 자신으로 보이게끔 하면서 더 한번 오히려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히려 비난의 한복판으로 오히려 자기를 내세웠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들 이어서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읽으면 과연 맞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결론이 안 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소설을 왜 썼을까부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채연이 마지막에 교수한테 한 말이 무서운 것과 불안한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라고 했는데 이 교수는 무서운 것과 불안한 것 나는 아직도 그것의 차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 교수는 채연이 말한 무서운 것과 불안한 것에 대한 질문을 가져가면서 위계란 무엇인가라는 다른 질문도 끌어오는데 그러니까 주영님은 아까 무서운 것과 불안한 것에 대한 차이도 약간 물음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 그래도 조금 정리된 생각이 있으신가요? 근데 앞에서 무서운 것과 불안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채연의 부모의 에피소드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부모의 에피소드에 빗대 보면 채연의 엄마에게 무서운 것은 물어보는 것이었고 맞아요. 불안한 것은 물어보지 않고 계속 짐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무서운 거는 한 번에 무서울 수 있지만 되게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거고 자기 삶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불안한 건 자기 삶을 되게 불안불안하게 유지하면서 그 무서움, 잔잔함이 그 어둠 같은 것이 계속 삶에 들이우는 것.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현대인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불안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무섭다라는 생각을 좀 오래 한 적이 있어요. 몇 날 며칠 그 감정이 이어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진짜 망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상되는 미래가 있을 때 그거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올까봐 무서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안하다가 아니라 내 인생 어떻게 될까의 불안함이 아니라 내 인생 사실은 조금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결론이 내가 예상되니까 무서운 거였거든요. 그걸 마주하게 될까봐 그리고 그거에서 피해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리고 채연이 마지막에 이 교수한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불안과 무서움 그리고 지금 이 교수는 제가 봤을 때는 불안의 상황으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채연에게 되묻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나는 지금 소설 써야 되는데 엉망이고 그리고 막 질문 폭탄을 퍼붓는데 채연은 그냥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무서운 것과 불안한 건 정말 다른 차원이죠. 제 말이 맞죠 하고 침묵하고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이 교수인 나에게 왜 그랬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는데 채연은 마지막에 그 다른 학생 집에 찾아간 게 어떤 정황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둘 사이에 어떤 애정이든 무엇이든 우정이든 다툼 혹은 갈등이 있었고 근데 그 새벽에 찾아가서 채연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자기 엄마와 다른 걸 택한 것 같아요. 확인하는 걸 택했는데 그 상대가 보여준 몸으로 이제 밀쳐내는 건 강한 거절인 거죠. 그러니까 채연은 그거를 확인해서
그러니까 무서운 걸 겪어내고 불안하지 불안함이 않은 없어졌네. 걸 네. 택한 사람으로서 이 교수는 계속 불안과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앞에서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네. 이게 그것이에요라는 것, 그러니까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그겁니다라는 약간의 반추 같은 것과 그래서 교수의 당혹스러움으로 끝나는. 근데 사실 이 교수는 이 뒤에 징계도 받지 않았고 망가진 게 사실 없죠. 그냥 개인 감정이 뒤죽박죽된 걸로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회적인 어떤 파탄이 있었던 게 아니고 결국엔 채연에게도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있었는데 채연은 그거를 답을 주지 않는 걸로 그 불안함으로 그냥 이 소설이 끝났다 정도까지만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무서운 것과 불안한 거의 차이는 저희가 비슷하게 맥락으로 받아들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살짝 했었어요. 이 교수와 채연의 관계를 아무도 정의 내리지 않음으로써 무서운 것을 직면하지 않은 건가? 본인은 교수가. 인정을 네. 했는데 네. 채연은 끝끝내 이유도 얘기 안 해주고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사이 아니었는데요 혹은 그냥 네. 이용했어요라는 답을 받으면 속 시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채연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린 것 그래서 같아요. 불안을 유지시키는? 그러니까 그게 의도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교수는 그 당시에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네. 마지막 전화를 했다라는 게 이후에 통화를 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사건이 일어난 얼마 안 됐을 네. 때 상황에 통화를 한 거를 약간 먼 훗날 지금 떠올린 거잖아요. 네네. 그 동영상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교수는 그냥 지금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버린? 그러니까 사실은 타격을 전혀 받지 않은 거겠죠? 네, 이 사람 불안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그냥 이거 네. 약간 소설가로서 오히려 뭔가를 이해해버린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불안하지도 않고. 뭔가 소설적으로 재밌다라는 생각까지 심지어 들 만큼 네. 그 긴장감인데 네, 네. 저는 당연히 마지막에 우리의 예상과 다른 걸 내놓겠지였는데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 내놓음으로써 뭐지라는 네, 생각으로 문제작이네요. 문제작입니다. 되게 궁금하네요. 아마 다음 계절에 혹시나 이기호 작가 이 작품에 대한 평론이 네, 실릴까? 개감평이 있으면 실리면 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게요. 네, 어쨌든 이거 혹시 저희는, 읽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견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기호 작가님 이야기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되게 궁금한. 저희가 다룬 것 중에서 여태까지 가장 말을 할수록 복잡해지는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네, 보통은 네.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실마리가 풀리는데 네. 이거는 저희가 결론 내기엔 참 애매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기호 작가의 단편 소설 위계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네,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정지돈 네. 작가의 소설인데요. 제목부터 난항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제목이 엄청 길어요. 몇 잔지 안 세봤는데 네. 땅거미 질 때 샌디에이고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운전하며 소형 디지털 녹음기에 구슬한 막연히 LA 대시 운전 시들이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의 모음. 이게 무슨 말이지? 제목부터가 운전하면서 어떤 것들을 담아낸 것들의 실제적인 이제 기록이라고 유추하면 되나라고 싶기도 하고. 네, 근데 문제는 LA 대시 저도요. 운전시들이에요. 이게 여기서 뭐야? 꼬아놨어. 이 대시가 그래서 내가 모르는 의미가 있나? 네. 생각도 했어요. 네. 이게 혹시 뭐 나누기의 네. 부호인가? 근데 시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부러 아무렇게나 네. 쓰신 건가? 진짜 그러니까 대시 하나 넣을까?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혹시? 이거 너무 명확한 느낌인데 대시 하나 넣지 뭐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전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이게 궁금해요. 뭐지? 그리고 진짜 쓸데없이 찾아봤잖아요. 샌디에이고에서 로스앤젤레스를 오. 운전하는 길이 어떻길래? 라고 네, 생각해서 네. 소개해드릴 소설의 내용이랑 연관되게 막 무한을 향해 가는 도로 느낌인가? 왜 네. 저는 달려본 적은 없지만 미국에서 네. 자동차로 여행하는 분들이 항상 이 도로 안 끝날 것 같이 이어지는 맞아요. 주변에 볼 거 하나 없는 황량한 곳을 지나가는 네. 도로다라고 네. 해서 혹시 그런 도로 한 뭐 4시간쯤 걸리나 했는데 네. 2시간 거리에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왠지 해안가 아름다운 해안도로 같은데요? 네, 해안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그 네. 여행객들이 많이 이동하는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연속성을 생각할 수 있는 물론 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네. 정지돈 작가는 그 도로를 달리면서 이런 거를 떠올렸을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이 LA 대시 운전 시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제가 이거를 네. 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 내용적으로도 물론 네. 완벽하게 다 이해했어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구절구절 이해를 완전히 못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들고 온 거긴 한데 네. 정지돈 작가를 등단 혹은 예전에 문지에서 주는 상을 받았을 때부터 젊은 작가상도 그렇고 네. 가독성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듣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지돈 작가의 소설 중에 물론 읽기에 재미있고 이해가 잘 되는 소설도 있으니까 네. 꼭 거기에서 갇혀서 있는 작가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어렵다라는 이미지에서 근데 약간 심심치 않게 또 가독성 이야기가 항상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으로 주변에서 언급이 되는 작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소설 또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지만 네. 결국 이거는 누군가는 소설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저한테 주신 분도 있고 이거를 네. 읽고 저한테 얘기를 한 분은 혹은 제목부터가 난해해서 이번에는 내가 못 읽겠구나. 그리고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설인데 그러니까 소설로 들어가 있지만 이 자모에 이미지가 등장을 해요. 네. 영화 안에 있는 시각적 이미지라든가 그 프레임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캡처한 이미지라든가 홈페이지 화면 이런 네. 것들이 학술서에 등장하는 사파처럼 기능을 하거든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거를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맞아요. 그리고 정말 그 학술서의 느낌처럼 1번 소제목, 2번 소제목, 3번 소제목 이렇게 돼서 끝에가 어디까지 가죠? 4번까지 가나요? 네. 그리고 그 4번도 되게 의미심장하죠? 이게 꼭 학술서로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틀이 근데 마지막 4번은 나는 영영 행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밤만은 만족스럽다. 근데 그 전에는 다 뭐 런타임 에러, 제논의 역설 이런 식으로 좀 맞아요. 딱딱 떨어졌는데 네. 뒤에서는 갑자기 좀 다른 형식으로 3번도 달리기는 계급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한 고찰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글인데 소설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지돈 작가라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이것 또한 오토픽션 혹은 메타픽션,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과정, 작법에 대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것들을 붙여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정확히 붙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냥 이거는 정지돈 작가의 소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인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용에 대한 또 이미지도 있는 작가이죠. 네. 인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앞에 부등호에 또 하나가 등장이 되면서 부등호 있는지 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거를 내가 독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부등호가 있어요. 어떤 삽입의 의미인가? 아무튼 움직임이라는 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점점점 그저 A에서 B로 가는 문제인 경우는 드물다. 팀 크레스웰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소설은 주영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아니 읽어봤는데 몰라요. 움직임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을 사실은 내가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이해했는지에 대한 소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지만 골치 아픈 소설은 아니었고요. 저는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소설에 대한 혹은 정말 이 움직임 혹은 어떤 문명 막 여기에는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네네. 어떤 사상, 네. 현대, 근대 막 이런 것들에 네.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전개할 수 있게 만들어서 오랜만에 머리를 쓰게 만드는 근데 그게 막
뭐 무슨 말이야가 아니라 이 구절은 이런 것과 연상되는 나의 생각. 약간 머리가 돌아가게 만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었어요. 이게 그냥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재미가 있어서 일단은 들고 왔습니다. 이제 배경은 네. 파리이죠. 네. 나와 M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네. M은 영상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네. 나는 산책자에 관한 소설 겸 에세이를 구상 중이었다. 그걸 쓰기 위해 파리에 온 건 아니지만 그걸 쓰기 위해 파리에 온 것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정지돈 작가의 특유의 약간 힘 빼는 유머 네, 말장난 같은 게 네. 이제 사이사이에 쓰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등장을 네.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또 바로 내가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소설이 걷는 것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매체이기 때문이다. 시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소설을 쓰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난 소설을 안 좋아해.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산책자에 관한 소설을 쓰려고 해봤더니 소설은 걷는 것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네. 이럴 수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건가 싶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해 제가 뽑은 키워드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거였어요. 이 소설은 소설의 가독성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소설 장르의 영원성 그러니까 역설적인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소설이 영원할 거야 아니야가 아니라 이제 이번 파트에 있는 제논의 역설이라는 걸 가져오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라는 장르가 어디까지 진보하면서 무엇을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나 그리고 소설의 연속성 이것은 어떤 소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물 뭐 작가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 혹은 존재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서 어렵사리 뽑아낸 세 가지가 가독성, 영원성, 연속성입니다. 되게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네. 엄청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정말 재밌었어요. 이게 막 엄청 다양한 사상과 이미지와 매체와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 이들은 파리 시내를 걷거나 술을 마시거나 뛰고 있고 이 동시적으로 네. 소설의 가독성에 대한 이야기는 네. 이 첫 번째 런타임 에러라는 거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걷는 것과 뛰는 것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설명으로 이 소설이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걸음의 장면 하나라면서 플로베르의 감정교육이라는 작품에서 결투를 하기 위해 불로니 숲으로 걸어가는 네네.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에 CG라는 사람이 결투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플로베르가 묘사한 거죠. 네. 그는 자기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속 걸어온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의 순간을 향해 가는 걸음인데 그게 저는 이게 어떤 기시감 혹은 그 시간의 왜 과거, 현재, 미래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런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자기는 지금 어떤 일이 있어서 걸어가는데 이 걸음을 영원히 지속해 온 것 같은 느낌을 빠져들게 하는 거? 그거 왜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이럴 수 있고 네, 뭐 네, 네. 결투를 하러 가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영화적 기법으로 느와르 영화에서 이제 보는 느릿느릿한 슬로우 모션이 걸린 걸음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슬로우 모션도 시간을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네, 화면적으로. 네. 그래서 이 런타임 에러라는 게 걸음의 속도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마니 감독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찌질한 인물이 나오는데 네. 신성일이 연기한 그 사람이 허욱이라는 인물이 달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에 아마 괴로워하는 달리기겠죠. 못 네, 견뎌하는. 네. 근데 그게 이제 얼굴만 비추고 있다. 달리기를 하지만 얼굴만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주는데 얼굴이 슬픔에 귀속된다라는 이제 소설내는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사람은 달리고 있지만 정지된 그러니까 슬픔에 빠져있는 얼굴만 단면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지만 굉장히 해설적으로 네. 러닝타임은 영화의 상영 시간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런타임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의 동작이다. 그리고 영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움직임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왔고 네. 그러니까 모션 픽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사실 네. 하나의 정지 영상을
필름으로 빠르게 돌린 게 영화의 시초니까 네. 디지털 영상도 디지털 정보를 빠르게 돌아가면은 그게 동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설에서 러닝타임은 가독성이다. 네. 이건 어떤 소설을 읽을 때 그 소설을 읽는 시간을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가독성에 따라서 그 소설을 읽는 시간은 달라진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시 말해 소설의 러닝타임은 가변적이며 수신자에게 속해 있지만 전적으로 그들의 몫인 건 아니다. 전적으로 그들의 몫인 건 아니라는 거는 저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네, 읽었어요. 네. 독자의 수준뿐만이 아니라 작가가 의도한 대로 우리는 이 가독성을 의도할 수 있고 네,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 러닝타임은 달라진다. 그리고 그들의 몫이 아닌 이것을 해방의 기획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뭐 옛날 사람이면 엘리트주의자이며 저 여기에 물음표 쳐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참여의 기획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인 동시에 시장주의자이다. 결국에는 둘 다 옛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작가가 러닝타임을 가독성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옛날적인 이걸 자꾸 그렇게 해석하려는 거가 너네 옛날 사람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작품에서는 계속 러닝타임, 움직임, 뭐 걷기, 뛰기가 네. 다 다른 사상을 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을 던져주게 만드는 구절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의 러닝타임 뒤에는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와요. 뭐 8시간짜리 연극. 근데 네네. 넷플릭스에 있는 10시간짜리 넘는 작품들 있잖아요. 뭐 기묘한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사람들은 기묘한 이야기 한 시즌을 앉은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때 만약에 그게 8시간이라고 치면 하나의 연극을 보는 8시간과 기묘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재미있게 보는 8시간이 과연 같을까? 라는 질문도 던지고 네. 그 현대 예술에서 영상 작업들이 많은데 미술관에서 러닝타임의 긴 영상을 상영하는 사람들은 뻔뻔한 사기꾼이고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재밌는 말이 또 있어요. 이 문단에서 러닝타임은 목표지향적 직선 운동의 포로에 지나지 않는다. 목표지향적? 우리가 이 러닝타임을 목표지향적이라고 하는 건 다 봤을 때 내가 마치 다 이해한 것 같은 쾌감을 주는데라는 건 제 생각이고 네. 다시 말해 서사의 스톡홀름 신드롬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포로가 됐을 때 느껴지는 쾌감? 착각 같은 거 너네 읽기 어려운 걸 읽어냈을 때 느껴지는 거 그거 착각일 수 있어 라는 거 라는 또 이제 물음표를 막 던지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 눈에 역설이 나오죠. 아 이렇게 읽으시는구나. 저는 그러니까 포기한 작품이 훨씬 많죠. 근데 이거는 그냥 재밌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읽기의 방식인 건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읽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정지준 작가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로 말하자면 정말 정지준 작가면 죄송한데 저는 눈멍멍이는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 몇 가지 재밌게 읽은 게 있는데 대부분은 저도 포기하는 사람들에 가까웠어요. 특히나 이 정도의 제목이 나오면 저도.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읽냐면 이런 소설은 제가 이해되는 것만 읽어요. 저도 그렇게 읽긴 했는데 읽다 보니 그런 해석해내는 재미가 있고 왜냐면 이게 실제로 많은 용어들을 쓰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또 말들을 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재밌었던 거는 막 너 이거 읽었어? 아니, 읽다 말았어. 라거나, 그 영화 봤어? 아니, 보지 나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창한 걸 얘기할 때 우리가 하는, 흔히 하는 대화잖아요. 막 예로 들고 인용하는데, 너 그럼 그거 다 읽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조금 보다 말았어. 혹은, 조금 보다가 나중에 보려고, 막 이렇게, 이런 대화가 되게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똑똑하고 박식한 사람의 글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괜히 한번 나도 한번 읽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지준 작가가 뭐 독자들이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정하거나 상상한지는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자유로움은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서 아 그래 뭐 이래도 되지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해도 되지. 근데 이게 저한테는 상당한 자유로움을 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꽉 짜여져 있는 소설은 당연히 이렇게 흐를 것이고 이런 얘기 들어가도 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거를 이 사람은 완전히 파괴해버리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해방감은 확실히 느꼈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마블 영화를 좋아하지 않고 보지 않아서 네. 아마 마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편을 상당히 재밌게 읽으셨을 것 같고 캡틴 아메리카와 캡틴 네. 그 윈터 솔저 나오고 나오고 네. 그럴 것 같고 등장하는. 저는 4번 보니 브램저 네, 맞아요. 이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마지막 좋았어요. 네. 이것도 뭐 사실 별 얘기 아닌데 저는 처음에 이거 진짜 있는 영상인지 아닌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찾아보진 않았어요. 예, 있어요? 예, 있고 조회수가 진짜 350 언저리예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끝에만 확인해 봤는데 정말 세븐일레븐 주차장에서 끝나요, 영상이. 그리고 되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품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카메라가 막 휙휙 돌아가고 막 음향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앞에서는 약간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론도 나오고 뭐 이러다가 4번이 맞아요. 그나마 읽기가 좀 편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보니 브램저의 약간 역사라고 해야 되나? 개인사도 여기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맞아요. 여기 제롬이라는 남자가 보니 브램저 만나러 가서 찍은 이제 영상, 유튜브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는데 네. 뭐 호수로 겨울에 산책 갔다가 약간 뭐 얘기 좀 하다가 뭐 다시 차에 올라타다가 이런 얘기인데 별것 아닌 약간 영상을 좀 서술해 놓은? 약간 이게 뭐라고 이게 이렇게 재밌지?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재밌네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저도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알 듯 모를 듯 하고 특히나 이제 이번 파트는 진짜 좀 어렵다라는 네.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마블 영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제논의 역설에 대한 이해 자체가 흐릿하니까 네. 그런 걸 또 찾아보게 되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장르의 영원성, 소설이라는 장르의 영원성은 이 파트에서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네. 재밌는 거는 걷기와 뛰기에 관한 막 공산주의, 자유주의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그것도 재밌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개되는 방식도 자본주의의 막 그런 런닝 팬츠 브랜드 같은 것도 막 언급이 되고 막 자유주의, 휴머니즘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결국에 그게 시간이 갈수록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 네. 그런 공산주의였다가 메카시즘을 했다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다시 파리로 이제 그 배경이 드러나면서 자기가 쓸 소설은 네. 결국 이 이야기는 포스트 휴먼과 신체, 인종차별과 여성혐오, 엔트로피와 특이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내 빅피처야 라고 했더니 좀 철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에미 말았다. 그랬더니 너무하네 라고 하면서 근데 에미 안 보여? 하면서 라임에 정년됐어 파리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유경제가 턱밑까지 치고 들어오는데 플라네르 이야기는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번 또 화자가 탁 하고 뭔가 깨어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라임이 사실 뭔지 몰랐거든요. 네, 이게 공유킥보드인 네, 거죠? 전동자전거이고 네. 그게 엄청나게 지금 파리를 점령하고 있다라는 거고 공유경제 자체가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산업화에 기여하는 거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앞에 달리기라는 거에 대해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좀비들은 못 뛰어. 옛날엔 못 뛰었어. 근데 갑자기 근데 요즘 좀비 영화는 또 뛴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 계속 이제 바뀌어가는 걷기와 뛰기의 경계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자유의지에 상관없이 전동 킥보드에 점령된 도시 그리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얘기를 하면서 운전자가 죽어도 움직이는 자동차가 지금의 현실이다. 근데 또 이제 그런 신문물적인 이동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되게 재밌었던 게 아까 주영님 기다리면서 녹음에 근처에 아마 KBS 기자분이었겠죠? 이 이동 서비스에 대한 기사를 녹음을 그러니까 혼자 연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2030년에는 이게 상용화될 목표이고 뭐 그 산업 가치가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막 이런 거를 기사를 작성 중이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우연이네요. 소리로 얘기하고 계셔서 우연히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정재돈 작가의 이 소설에서는 뭐 2020년에 상용화될 거야. 근데 그러다가 또 2021년, 2022년에 라고 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그게 제논의 역설과 같다는 거예요. 인류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 상용화되는 시대에 살아갈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앞서간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달리는 사람으로서 그 상용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는 것처럼 내년이 2020 원더키드의 시대이지만 저희는 아직 땅을 위를 다니는 자동차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소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은 소설이 굉장히 뒤처져 있고 따라잡지 못할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엉금엉금 앞서가는 서부기일 수도 있고 소설이 혹은 영원히 뒤에 있을 것 같은 장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얼핏 이거를 소설과 연결지어 얘기하면 이동이라는 문제 그리고 제가 이 제논의 역설을 찾아보다가 되게 웃겼던 게 거기서 파생된 이미지였겠죠?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인물이 이제 일러스트로 들어가 있으면서 모든 움직이는 게 과연 움직이는 것일까? 모든 움직이는 것은 정지된 순간이야 라는 대사를 치는 인물이 나와요. 네네. 근데 이 소설이랑 되게 많이 연결되는 이제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주영님이 재밌게 얘기하신 보니 브램저의 이야기로 건너뛰자면 저는 이게 좋았던 게 결국에는 이거 혹시 얘기하고 싶었을까라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뭐 혐오에 대한 이야기도 얼핏 하고 마지막 꼭지가 나는 영영 행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밤만은 만족스럽다가 그 제가 발견한 이미지랑 맞는 것, 그러니까 연결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그냥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걸 수도 있어 라는 말과 보니 브램저 이야기가 저도 너무 재미있었던 게 본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니 브램저가 여기 소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앨런 긴즈버그나 잭 kerouac 같은 비트 세대 작가들 중에 하나인데 결국 우리도 이제 남자 작가들만 언급하는 상황인데 보니 브램저는 비트닉 계열의 시인이고 여자이고 심지어 같은 이제 활동을 했던 아마 작가였겠죠? 그 남편 레이 브램저가 되게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의도로 길에서 몸을 파는 매춘 여성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그런 인생을 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초라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제 영상이 등장을 하는데 보니 브램저의 회고록 소설 트로이아는 이렇게 시작한다. 우선 나에 관한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나는 연속성이 필요함을 알고 있지. 하지만 어떤 왜곡을 믿어. 이런 좀 또 알듯 모를 듯한 이제 소설 문장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보니 브램저에 대한 정의 자체가 제3물결 페미니즘까지 거친 이론가 예술가들은 그가 창녀이자 예술가, 부양자이자 연인이며 결혼과 일부 일처제의 로망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성적 쾌락과 매춘에 거리낌 없는 인물이어서 당황했다. 영웅으로 올려치기는 문제가 많았고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주체적이었다. 이거 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사실적인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웅화된 사람들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생에서 한 시절만을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영웅화할 때. 근데 보니 브램저라는 사람 안에는 영웅적인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의 입장에서는 비판받을 만한 그리고 그 남편에게 조종당한 거라고 누군가 당신이 매춘을 하는 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게 물론 뒤집혀지는 발언들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만을 보고 정의 내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되게 멋있었던 거는 그 영상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보니야말로 잃어버린 비트 세대의 진정한 시인이에요. 보니 그렇죠? 라고 다시 말했는데 자신은 잃어버린 게 없다고 대답했다. 맞아요. 이게 세상사에 냉소적이라고 한다면 냉소적인 말이겠지라고 하지만 이게 냉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냉소적인 말투로 했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계속 살아왔고 그 시절을 잃어버린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나야 라는 느낌으로 저는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그 비트 세대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 난 여전히 그 세대이자 또 새로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우문현답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말하는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나아가는 움직임 그리고 연속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의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순간순간의 연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아?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소설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그냥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소설이라는 장르와
여기 언급되는 이제 영상에 대한 또 장르에 대한 네네. 얘기도 있고, 이 이동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무한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정말 단상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소설인가 싶어서 그냥 이렇게 쓰기도 참 어려운데 대단해. 예. 그냥 저는 이 소설의 재미를 그런 식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이게 소설이냐 아니냐에 대한 정의 자체가 무슨 무의미하죠. 의미가 있겠어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 누구는 이거를 소설로 읽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재밌는 거는 문학과 사회였나요? 얼마 네. 전 지난호부터 네. 정재돈 작가가 장편 연재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또 엄청 어떤 역사적인 현장에 놓여있는 시대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것 같은 소설이라 네. 이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사성이 있는 소설과 이런 소설 안에서 소설가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네. 하는지를 동시대에 그런 걸 쓰는 것 자체도 되게 재미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어떤 정지돈이라는 작가를 마치 네.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를 깨듯이 만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어려우면 안 읽을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여기 딱 그 자음과 모음 42호에 실려있는 소설은 한번 재미있게 읽어볼 만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기억에는 엄청 남아요. 읽고 나면 기억이 엄청 남고. 네. 그리고 약간 네. 이기호 작가의 소설과 마찬가지로 이런 소설들이 입을 다물게 하는 소설이 있고 뭔가 얘기하고 싶게 만든 소설이 있는데 저는 네. 둘 다 얘기하고 싶은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작일 수도 있고 네. 재밌어요. 정말 재밌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그러면 그냥 정리를. 네. 네, 저희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기호 작가, 정지돈 작가의 작품이 실린 자음과 모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자음과 모음 2019년 가을에 실린 황정은 작가 단편 한 번 더 만나볼 예정이고요. 김상혁 시인을 초대해서 자음과 모음과 문학 3 가을호에 실린 시들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정지돈 소설 땅거미 질 때 샌디에이고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운전하며 소형 디지털 녹음기에 구술한 막연히 LA 운전 시들이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의 모음. 여기에 일부를 경희님이 낭독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깡마른 개 한 마리가 길 위에 뛰어올랐다. 제롬은 개를 좋아했다. 흥분해서 들고 있는 캠코더를 마구 흔들며 개에게 달려들었고 개는 눈 쌓인 대지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호수 근방의 숲속으로 사라졌다. 좋은 곳이네요. 안 그래요? 제롬이 웃으며 말했고 본인은 퍽도 좋겠다. 멍청한 자식이라고 중얼거렸지만 제롬은 감상에 빠져 알아듣지 못했다. 비트 세대의 마지막이 이 길 위에서 끝나는군요. 그는 바다처럼 광대한 휴런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본이야말로 잃어버린 비트 세대의 진정한 시인이에요, 본이. 그렇죠? 라고 다시 말했고 본인은 자신은 잃어버린 게 없다고 대답했다. 세상사에 냉소적이고 싶지 않지만 이런 태도를 냉소적이라고 한다면 냉소적일 수밖에 없지. 그녀는 모든 평가와 가치, 말들이 우습게 느껴졌고 그래서 나를 같은 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망한다면 어쩔 수 없다. 나를 다른 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득이양양해 한다면 꼴사납겠지만 구제불능인 그들까지 어쩔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는 어떤 말의 편이 아니고 나는 어떤 의미의 편도 아니고 나는 그저 존재의 편일 뿐이다.